작은 서점. 내가 좋아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의 믿음을 이루고 있는 경험 중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면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될까? 이 질문은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돈도 그중 하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 도입 부분으로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현명하게 벌고 쓰고 또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한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광산 노동자 가족인 작가가 광산, 폐광, 그리고 폐광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라영 작가의 쇳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콘텐츠는 많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올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작은 서점에서 신년 기획으로 박소령의 자서전 읽기를 진행했던 박소령 작가님. 많은 분들이 다시 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이 콘텐츠 원정대라는 새로운 코너로 찾아오셨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또 본인의 창업 과정을 담은 책 실패를 통과하는 일 베스트셀러 저자 박소령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네, 박소령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약간 그 소개를 좀 우아하게 우리 작가님 분위기에 맞춰서 좀, 저희가 좀 신경 쓴 건 느껴지시나요? 느껴졌습니다.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그 바쁜 그 어떤 이제 일상들을 조금 정리하는 안식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쉬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좀 전화드리고 또 나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워낙 그 여러 범위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그 관심 가져하시고 이렇게 분석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귀한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하여 콘텐츠 원정대라고 저희 집었습니다. 네. 제 이름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돈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의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돈의 방정식. 이 책 읽으면 이제 우리가 막 수학 공식 술술 풀리듯이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건가요? 어떤 책이죠? 네, 이 책은 그 모건 하우절이라는 작가의 신작입니다. 사실 이 작가의 전작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네. 2021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기 직전에 교보문고에서 순위를 체크해 보니까 네. 현재 50만 부 기념 에디션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이고요.
요 돈의 방정식은 그 저자의 이제 신작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요 짬나는 틈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그 해외 서점에서도 그 나라 언어 판본으로 이 돈의 방정식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오. 전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많은 작가구나라는 네. 것을 새삼 알고 돌아왔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무슨 책이 냈다 그러면 그냥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들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앞서 돈의 심리학 베스트셀러였고 또 돈의 방정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작가가 이런 책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 이 책의 영어 원제는 책 표지에 크게 나와 있는데요. 네. The Art of Spending Money라고 해서 사실 네. 원제가 메시지를 좀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 같습니다. 그 독자들에게라는 게 책의 제일 처음에 나와 네. 있는 이제 코너인데요. 거기서는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작이었던 돈의 심리학은 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자유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천착을 했다면 이번에 돈의 방정식은 그 얻은 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얻은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작에서는 이제 돈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때 네. 이게 밖으로는 되게 이성적이야처럼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그 개인의 감정이나 주변에서의 사회적 압력이 의사결정을 참 좌지우지한다라는 그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책에는 이 돈을 다루는 데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결코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를 이제 21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네. 돈의 그 art of 스펜딩 머니 하면 무슨 지출의 기술 이런 느낌인데 네네. 지금 얼핏 이제 책 소개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예. 대한 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굳이 이제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쓴 게 제 느낌에는 돈은 행복이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방정식에 대한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은 곧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있을 수 있죠. 지금 현재를 충분히 즐겨라. 네. 지금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돈을 좀 아껴보자 한 태도가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미래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사실 네. 다 개개인마다 풀어야 될 일종의 개인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책 중간에 나오는데요. 네. 아마 이제 한국 출판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포착을 해서 네. 제목을 새로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좀 경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올해 또 목표인 분들이 좀 많은 예. 주변에도 이제 뭐 주식시장 뭐 이렇게 화랑 때문에 많아진 것 같긴 했는데 결국 이게 막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이용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돈이 네. 목표가 아니라 돈을 도구로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책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네. 정확한 요약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정독은 하지 못했어도 그냥 네. 이렇게 조금 빠른 어떤 속도로 읽었을 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 책 네. 어떠셨어요? 우리 작가님께서는요? 저는 사실 네. 이 책을 이제 여행 중에 한번 빠르게 읽었었고 예. 돌아와서 이제 요 코너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읽었었는데요.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동어 반복을 계속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뻔하다라는 인상이 사실은 조금 있었고 네. 초반에 작가가 돈 쓰는 방법엔 하나의 정답이 없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읽다 보면 자꾸 작가님이 이렇게 돈 쓰는 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비판한다고 저는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지? 라는 삐딱함이 처음에 조금 들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아나운서님은 느끼지 않으셨나요? 너무 좀 가르치려는데 뭐 약간 그래도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좀 인상적이었던 게 남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내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이의 어떤 그 돈에 대한 교육을 조금 언급하는데 저한테는 좀 큰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이따 좀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또 작가님은 이 책을 어떻게 정리하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봤을 때 네. 좋았던 부분을 세 가지 메시지 정도로 요약을 오늘 해왔습니다. 4가지로. 예. 자, 그럼 첫 번째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돈을 써야 더 행복한지는 본인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 전체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메시지
책이고요.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다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적 기준, 주변의 압력 이런 거에 맞춰서 돈을 쓰거나 뭐 어디에 투자하거나 저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살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살에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규범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네. 거기서 예외가 아닌데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작가는 미국인인데 이제 미국인으로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쓴 걸 보면 이게 참 한국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살에 뭘 한다뿐만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번 달에 어디서 어떤 바지가 유행이니까 이거 꼭 사서 입어야 된다. 너 그거 아직도 안 샀니? 뭐 등등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나를 위한 효율 가치가 아니라 정말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작가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의 욕망이나 나의 정체성이 사실은 나랑 가장 가깝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사회 집단의 눈높이에 맞춰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을지 아주 주의 깊게 골라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네. 사실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값이 바로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5명의 평균값이 나다. 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주변 관계부터 사실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 훨씬 더 돈을 잘 쓰는 중요한 초석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조언은 이제 큰 깔때기와 촘촘한 여과지라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을 고를 때도 이 방식을 작가는 쓰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아주 폭넓게 책을 열어서 그냥 첫 장부터 읽어보고 네. 마음에 들면 계속 가는 거고 아니면 아주 과감하게 버려라. 네네. 그게 촘촘한 여과지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 주변에 5명의 평균이 나라는 얘기가 저도 항상 뭐든지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책을 고를 때도 그들과의 대화나 교감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을 항상 기준으로 이 책 읽으면 누구랑 어느 자리 가서 내가 좀 있어 보일 수 있겠구나. 그게 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네요. 되게 정확하게 이제 이미 실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돈도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깔때기와 촘촘한 여과지라는 거를 책을 고를 때뿐만 아니라 돈을 쓸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다양한데 작게 돈을 써보고 안 맞으면 아주 과감하게 더 이상 돈을 안 쓰면 되고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걸 발견하면 돈을 쓰고 그래서 나한테 행복을 주는 요소에 자꾸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 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거 이제 이런 걸 잘 모를 때 우리는 자꾸 외부의 기준에 휩쓸리게 된다라는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행복한지 알 수 있다. 과시용이 아니라 이제 나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그 돈의 효용을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 존중, 뭐 애정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정리하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재밌게도 얼마 전에 대부2라는 영화를 굉장히 뒤늦게 봤습니다. 네네. 네, 그 영화의 후반에 가면 이제 주인공 알파치노의 이제 형이 있습니다. 그 프레도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과 주인공이 굉장히 대립하는 아주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순간에 그 형이 그 얘기를 동생한테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존중이라고 소리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돈을 원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 돈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욕망을 아래로 계속 파보다 보면 타인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게 바깥으로 좀 발현이 되면 이제 다르게 표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 개발서 돈을 좀 어떻게 뭐 가치 있게 쓰고 그런 걸 좀 더 지나서 좀 더 넘어서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요하는 책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가. 근데 그걸 또 알기 위해서 저자가 조언하는 게 미리 쓰는 부고 얘기를 하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부고라는 게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기사 형태인데 이제 이 저자는 본인이 직접 나의 죽음에 대한 부고를 한번 써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만약에 써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뭐 아들이자 딸이었고, 뭐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뭐 어떤 친구였고 이런 게 아마 보통 들어갈 거다. 근데 여기에 내가 가졌던 집, 내가 몰던 차, 내가 가진 돈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거든요. 과연 그럴까?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였죠.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미 1759년, 무려 한 300년 전입니다. 그때 쓴 글을 보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남들의 눈에 띄고 주목받고 공감과 호의와 인정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거는 편안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바로 허영심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참 타인의 관심이 그만큼 인간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를 좀 멀리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과의 싸움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극단적으로 죽음을 한번 상정해보고 부고 기사를 써보는 장치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내 부고를 한번 써볼까 하고 펜을 드는 순간 잠 못 이루는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일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계신데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돈을 천천히 모으는 것이다. 이게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 모아야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모건 하우절도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로 성장하는 것에 힘을 이제 이분은 강조를 하는데요. 남들의 시선에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들과 다른 길을 꿋꿋이 가는 끈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책 속에서 좋아서 별표를 해놨는데 빠름은 모든 관심을 차지하고 느림은 모든 능력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제 워렌 버핏처럼 장기 가치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실천이 참 어려운데 이유는 자꾸 남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이제 장기적인 변동성을 관리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비교도 멈추고 끈기 있게 꿋꿋이 가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은 이 작가를 이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돈의 심리학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빠름은 모든 관심을 차지하고 느림은 모든 능력을 차지한다.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별표를 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빨리 번 만큼 또 그만큼 잃기 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그런 빨리 뭔가 벌어서 얻은 기회를 또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그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사실 올해 지금 이 순간까지 국내 주식시장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뭐 요동은 전쟁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그 변동성이 엄청나고 곡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더 이런 돈에 관련된 책들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요. 이 모건 하우저의 그 말 중에 우리가 좀 새겨둬야 될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시장이 급상승할 때는 이 말이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FOM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이제 쓰고 이걸 이제 한국말로 풀이하면 사회에서 자신만 제외된 것처럼 느껴지는 소외감,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게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술은 포모에서 벗어나는 것, 타인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없으면 네. 굉장히 포모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요럴 때 이제 이런 문장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요즘 3월 같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요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폴레옹도 이제 원래 군사적인 네. 사람이었으니까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군사적 천재란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었을 때 평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정말 꽝 하고 마음에 박히는데요. 진짜로요. 우리가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꾸준히 절약하고 저축하고 아껴서 모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맞습니다. 확고한 일인데 그거를 잃고 있었어요. 진짜 이성을 다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서 보면. 이 얘기 정말 좋은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판단의 통제권을 남한테 넘겨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런 명언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명언 모음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독자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추천하시기에는요. 일단 이게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여서 글로벌 히트작이 된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한국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의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신가요, 아나운서님? 거의 지금 국민의 한 3분의 1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라면 당연히 관심 있게 읽으실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내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목차가 한번 나옵니다. 그 돈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남다르게 읽히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 부모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저희 집의 아들은 자기가 잔악괴래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돈 주면 뭐든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 굉장히 놀라거든요. 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책 보면서 더 놀랐어요. 나한테서 배운 어떤 돈에 대한 관념, 개념일 텐데 어디서부터 이걸 다시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나. 그런 걸 좀 깨닫게 해주는 챕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한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돈의 방정식 요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읽고 관심을 갖는 책이고 또 분야가 또 분야이니만큼 또 같이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추천 콘텐츠가 있을까요? 박소령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제가 몇 개를 골라왔는데 첫 번째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조금 긴데요.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거는 러시아계 미국인인 한 투자자가 쓴 책인데요. 사실 돈의 방정식과 메시지가 좀 유사한데 훨씬 개인의 자서전에 가까운 이야기여서 돈의 방정식이 약간 교과서에 가깝다면 이제 이 책은 조금 더 에세이에 가까운 책, 좀 쉽게 술술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부고 기사를 미리 쓰는 거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좀 마음이 무겁고 도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엔딩 라이팅이라는 책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이거는 노윤주 작가님이 이제 부고 기사를 실제로 써보는 워크숍을 여러 번 열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배운 것들을 정리한 좀 템플릿이 들어가 있는 책이어서요. 써먹기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드라마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석세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완결이 이미 된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미디어 재벌 가족의 막장 드라마인데요. 약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드라마들 많지 않을까요? 네네. 아주 막장 드라마인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라는 게 너무나 미묘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주제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 또 형제와 형제 간 돈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또 책과 드라마까지 같이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셔서 더 이 시간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이 책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언집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두 개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미래의 후회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에 달려있다. 심리학자였던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한 말인데요. 어쨌든 미래의 후회할 일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사람마다 후회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걸 잘 이제 스스로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언론인 크리스토퍼 몰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하나뿐이다.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소비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네. 나답게 사는 봄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엄청 좋네요. 네. 자, 책을 통해서 드라마, 정치, 역사까지 풍성한 시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꾸며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어떠셨는지요? 우리 작가님도 좋았어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또 4월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의 구한의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책이요. 검은색의 뭔가 묵직한 네. 예, 단어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 책입니다. 네. 좀 무거운 책인데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문, 정치, 역사, 경제 분야의 책입니다. 네. 해당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광범위하게 국제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하는 역작입니다.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이고요. 네. 던컨 웰던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가 지난 2025년에 내놓은 최신작입니다. 전쟁과 돈의 역사. 지금 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의 국제 정세와도 좀 연관이 있는 책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저자가 마치는 말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부터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21세기의 주요 강대국들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각국의 행동을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규범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이 얼마나 큰 인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지 누구나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오늘 21세기에 강대국이 개입하는 전쟁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간의 전쟁은 20세기 초에도 마찬가지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리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도 네네. 결국은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자의 말이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떠들썩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현대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이란이 중동 지역의 국가 중에서 특히 미국과 사이가 가장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양국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니까 본격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슬아슬한 갈등 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중에
지난 2월 28일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네. 전쟁과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시의 어떤 공격이 뭐 이란은 물론이지만 또 이제 어떤 국제법을 어기고 이렇게 막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는 그 명분이 없는 것 때문에 미국 또한 잃는 것이 되게 많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지금 시대의 전쟁을 개시한다는 것은요. 전쟁 비용의 증가, 네. 경제 침체, 그리고 말씀하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하락 등 엄청난 손실이 네.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간인과 일반 시민이 입는 피해도 엄청나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네. 그렇게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가? 책은 이 질문의 답을 들려줍니다. 이를 위해서 네. 저자는 1천여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전쟁의 역사를 폭넓게 훑어봅니다. 정말 전쟁의 역사를 다루는 재미있는 책이겠군요. 그러면 이제 1000년의 역사가 대상이라면 몇 개의 전쟁을 좀 돌아볼까요? 모두 17개의 현장을 추적합니다. 네. 가장 오래된 일은 8세기 북유럽에서 일어났던 바이킹의 약탈이고요. 가장 최근 사례는 2022년 발발 후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네. 저자는 이 모든 전쟁과 갈등의 진행 과정을 돈의 흐름을 따라서 바라보고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네. 인간의 본능은 물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건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요. 뭔가요? 네. 바로 유인과 제도입니다. 유인과 제도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둘 중에서 우선 유인, 즉 유인.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인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보상이나 이익 구조를 말하는데요. 저자는 그 몽골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의 예를 듭니다. 네. 몽골의 대초원이요. 환경이 척박해서 유목민들이 사냥과 가축 방목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유럽이나 중국처럼 많은 이익을 생산하지는 못했대요. 네. 그러던 중에 징기스칸은 그럼 몽골 밖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해서 제국을 점점 확장해 갔고요. 네. 그리고 이때 하나하나 정복했던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면서 네. 이익을 거대하게 늘렸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주변국을 공격해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전쟁의 유인이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징기스칸이 이처럼 전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도 유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렇죠.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면은 네. 우선 몽골 내부에 다양한 집단이 있었는데 네. 그걸 하나로 통합해야 되잖아요. 내부 결속을 위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혈연 중심의 네.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해체했고요. 만약에 능력과 충성심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보상을 주고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출세할 수 있구나 이걸 인식한 각 부족의 지도자들이 기꺼이 대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네. 나라 전체 걷는 유인도 중요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유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저자는 그 유인과 관련해서 네. 또 하나의 사례로 네.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영국 해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650년대부터 150년 동안 네. 영국 해군이 막강했잖아요.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같은 경쟁국의 함대들을 차례대로 격파하면서 네. 세계 최강의 해군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해군을 이끈 장교들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배경에도 역시 적절한 유인, 즉 보상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군 장교들을 뭐 더 특별 대우를 했나 보죠?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고? 네, 맞습니다.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 예산을 육군보다 해군에 우선 배정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해군은요, 적국의 상선이나 군함을 납포하면 엄청난 수당을 포상금으로 받았대요. 네. 그래서 1790년대 당시 영국 해군 제독의 연봉이 약 3,000파운드였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는 약 30만 파운드, 6억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고연봉의 그렇죠. 직장이었군요. 그래서 상류층이 유능한 남성들이 해군에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었고 그만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쉬웠대요. 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잡으려면 이 돈 인센티브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럼 오늘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과 똑같죠. 네. 그런데 영국 해군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돈을 더 많이 주는 포상 규정만큼이나 네. 그 처벌 규정도 적절하게 관리했다는 겁니다. 네. 그 같은 시기에 프랑스 해군에서는요, 혹시 함장이 배를 포기하면 바로 사형에 처했대요. 네네. 그만큼 규율이 굉장히 가혹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함대에 어떤 문화가 생겼냐 하면 네. 왠지 이 싸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예 전투 자체를 안 하고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대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네. 반면에 영국 해군의 규율은 프랑스만큼 엄격하지는 않았고요. 네. 덕분에 딱 알맞은 정도로 전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신상필벌이라고 하잖아요. 군대든 회사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제 공이 있는 자에게 확실한 상을 주고 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줄 때 너무 또 엄하면 안 돼요. 이 균형을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균형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너무 상해만 신경을 써서 역효과가 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전쟁 얘기가 네. 참 역설적으로 가장 그 불행한 시기긴 하지만 또 가장 또 재밌기는 해요. 읽는 네. 재미가 있죠. 네. 이번에는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이 주인공입니다. 네. 당시 독일군의 조종사들은요, 그 적국의 전투기를 얼마나 많이 격추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될수록 그 에이스들의 성취가 너무 높아지니까 기존의 포상 체계로는 사기 진작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훈장과 상을 계속 늘렸습니다. 네. 돈이나 그 금전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지위와 명예라는 상징적인 유인책을 확대 제공한 거죠. 다만 이런 형식적인 보상들은 오히려 공군의 작전 능력 전반에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장만 주지 말고 사실 또 돈을 더 많이 줬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당시 독일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장을 굉장히 값지게 생각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값지게 생각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공을 올리고 네. 훈장도 더 많이 받고 인정도 더 많이 받아야지. 네. 이런 의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아니, 전쟁터에 있으면서, 이제 평화가 오면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전쟁이 계속 지속돼야 나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나는 아직 공을 안 세웠는데. 네네네, 그쵸. 그 전에 전쟁이 끝나고 버릴까봐 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독일 공군에서는 네. 내일 이번 주에 우수 조종사는 뭐 누구누구 네. 이렇게 국방군 보고라는 것을 통해서 발표를 하곤 했는데요. 이 발표가 공개되고 바로 다음 전투에서는요. 실력은 없는데 의욕만 앞선 조종사들이 너무 무리해서 달려들었고 예. 결국 전체적인 전사율은 올라갔다고 해요. 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보상은 많이 주는 것만큼이나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그 유인이 얼마나 중요한 그 부분인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리더들이 그거를 이용을 하느냐, 구성원들이 그 유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주 다양한 유인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네요. 유인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유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적국의 유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인데요. 당시 미국의 린든 존슨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월트 로스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극렬한 반공주의자였대요. 그리고 베트남에 엄청난 폭격을 가해야 된다. 이런 걸 주도했던 사람인데요. 네. 이력이 약간 특이해요.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 출신이었어요. 경제학 교수라면 그 어떤 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인물일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로스트라는 분은 예. 북베트남의 호치민을 움직이는 유인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고요. 네.
아마 그것은 산업 기반을 지키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북베트남의 주요 시설을 폭격을 하면은 빨리 항복을 얻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네. 내부에서 주장을 했고 실제로 전례 없는 대량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 그러니까 예상과 달리 너무 길게 이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네. 이 교수가 그 유인을 좀 잘못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로스트는 완전히 오판을 한 그렇죠. 거죠. 오판이네요. 호치민의 유인은 산업 기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통일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결국에 이 유인을 잘못 읽은 덕분에 때문에 미국은 전쟁의 긴 수렁에 빠졌고 네. 베트남전은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책 중에 네.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보면서 다들 이제 다 얘기들이 좀 다르긴 한데 미국의 유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유인은 무엇이냐, 또 이란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각자가 원하는 바가 정말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해하게 하는 지금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유인들이 충돌하면 이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상황이 큰 예. 책이고요. 그래서 전쟁은 결국 유인 때문에 시작하니까 각국의 유인이 네. 서로 균형점을 찾아야지 종전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네. 이런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제 명분도 중요하고 유인도 중요하고 그걸 좀 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쯤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 책의 원서의 제목은 블러드 앤 트레저. 피와 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를 부르는 건 보물이다. 이런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피와 보물이라고 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라고 완전히 제목을 바꿔버렸네요. 약간 보물섬 같은 소설이라고 느꼈나? 해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좀 약간 인문학적인 어떤 느낌이 좀 덜 나서 책을 또 이렇게 제목을 바꿨군요. 그런데 이제 앞서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인과 제도 두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 유인만 알아봤잖아요. 제도는 어떤 얘기죠? 제도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유인을 결정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유인보다 제도가 더 큰 개념이죠. 네. 방금 베트남전 당시에 호치민의 유인이 네. 베트남 통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폭격에 굴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당시 베트남의 제도가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갈라진 정치적 지형 아래에 있지 않았다면은 그 호치민이 다른 유인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쟁의 향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책은 이제 사실 좀 역사적인 또 부분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경제학적인 관점이 조금 더 그 비율이 높은 전쟁사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또 흥미로운데요. 네.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드리면요. 네. 이 책은 먼저 전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경제학의 역할을 해설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학적 변화를 세밀하게 파헤칩니다. 네. 그 예시로 다시 징기스칸을 드는데 징기스칸이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네.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경제가 발전했거든요. 네. 이런 실제 역사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경제가 전쟁에 미친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영향이 아니라 전쟁과 경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제도가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제도를 만든다. 여기서 이 제도라는 말을 경제로 바꿔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돈이 있어요. 네. 잔뜩 동전이 든 어떤 투명한 병이 있는 의미를 알겠네요. 네. 근데 이 병이 네. 수리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네. 병이 아니었군요. 근데 요즘 같이 이제 어떤 전쟁에 이제 휩싸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 내면에 그 기저에 있는 어떤 그 전쟁을 발발시키는 유인과 제도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책 굉장히 강추할 만한 그런 책이네요. 네. 네, 현실이 좀 불행하긴 하지만 네. 지금 시점에 딱 읽기 좋은 책입니다. 맞아요. 이럴 때 이런 책 읽으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자, 경제가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경제를 만든다. 아주 현실의 냉정함이 느껴지는 말인데 이 책
읽으면서 또 정말 평화를 같이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컨 웰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돈의 역사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한의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띄워드립니다. 작은 서점. 네, 청취자 김경정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못 들은 날은 팟캐스트로 꼭 챙겨 들어요. 소중하고 귀한 무공의 프로그램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해요 하시면서 진짜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다 듣고 계시는 이런 열혈 청취자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련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구와 숫자들 그대만 보였네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